넣지. 이렇게 밀어넣지. 딱 좋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쪽을 보시고 하시면 되고 바로 슛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잘 만들어가지고 너도 이제 좀 취업하는데 좀 활용하기도 하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개영이 삼촌은 또 이렇게 컨텐츠로 담아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요즘 최근 저희 코스피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이크 1 해서 제 이제 앞에 멘트는 이제 다 없애고 바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죠. 이 물가 오름세가 우리 통장 속 돈의 가치를 어떻게 깎아내리고 있는지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물가라 하는 거는 이제 통상 이제 생필품의 어떤 물가 플러스 뭐 에너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집값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떤 채소 가격이라든지 과일 가격 그런 이제 생필품에 관한 어떤 물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평균을 내면 이게 이제 3%대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면 그게 배추 한 포기에도 9,000원씩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 오른 것도 많고 그런데 평균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이제 예금을 맡기면은 이제 3% 내외 정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세금을 떼게 되면 대략 한 2점 몇 % 정도 받게 될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명목적으로 어떤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자기 재산은 계속 마이너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이제 연금 자산이라든지 자기 어떤 퇴직 자산에 대해서 한 6.6% 정도는 넘어서야 그게 이제 자기 재산이 그대로 이제 유지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자기의 자산 관리를 해야 되고 요즘같이 또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투자가 일어나면서 또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엄청난 또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또 쓰라림씨로 몰려올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당연히 이제 오른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사실 어렵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으로 어떤 거를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이제 자산으로만 보유해야만 어떤 인플레이션을 방어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뭔가 이렇게 개인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제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따라서 어떤 미국 같은 천지 모델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류를 같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 격언에 재무보험 맞서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정부 정책에 이렇게 맞게 자기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구축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거리는 건가요? 금리와 투자시장의 관계를 쉬운 예시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4월 7일 올해 4월 7일 어간에 사실은 국채 금리 때문에 정말로 세계 시장이 화들짝 놀래고 심지어 이제 트럼프마저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다 그랬는데 괜찮다. 지금 오히려 주식을 살 때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국채 금리가 폭등하자 바로 이제 90일간 관세 유예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금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1년에 국방 예산보다 지금 그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자기들이 이제 세수가 들어오지만 그걸로 해서 이자 갚기에 바쁘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고,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유가를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그거를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지금 한계 있을 거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또 이제 대체 수단인 채권의 어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어떤 주식에 대한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리 자체를 지금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부동산 때문에, 이 부동산이 다시 또 이렇게 틀까봐 지금 이렇게 한국은행에서도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냥 동결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하고 이 주식시장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각국 정부들이 지금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채권을 발행해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도 더욱더 이제 금리를 사실은 오르는 게 좀 부담스러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엄청난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이제 이자 부담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주식에만, 세 번째, 주식에만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들 합니다.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분산 투자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산에 나눠서 투자해야 좋은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자산 삼분법, 그래서 이제 현금이 있고 이제 채권이 있고 이제 주식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금융 자산을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뭐 카테고리를 더 크게 하면 이제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산 카테고리에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봐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굳이 저는 이제 채권을 그냥 빼고 그냥 현금하고 주식하고, 물론 이제 이 주식의 범위 안에는 뭐 ETF도 들어있고 뭐 펀드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오히려 더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위험이거든요. 그 위험이라는 거는 이제 가격 하락의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주식을 사면 사실 오르는 거는 전혀 뭐 위험하지 않죠. 뭐 오르는 거에 상관없는데, 이제 빠질 때 이제 본인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 보유 현금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이제 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이제 나름대로 대비책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조금은 이제 경험이 짧거나 어떤 금융 지식이 조금은 이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금리,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본인이 좀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오히려 이제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높이고 뭐 이런 쪽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국제적인 분산 투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꼭 뭐 우리나라 요즘에는 이제 뭐 사학개미 해갖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도 시장에도 들어있고 베트남 시장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중국 홍콩 H에도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산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국가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오롯이 어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뭐 지난번에 이렇게 윤석열 그 계엄 그 구간에도 사실은 그런
그 환율이 이제 막 1,480원 이렇게까지 막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해외에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걸 원화로 평가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뭐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어떤 평가 금액에서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뭐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조금은 저는 이제 해외 자산도 갖고 있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국내 주식,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 뭐 인도, 뭐 베트남 이런데,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신흥국 쪽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동안에 사실 우리나라도 70년대, 뭐 일본 같은 게 60년대 이때 이제 막 10% 고도 성장을 한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나라들이 뭐 7%에서 8%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GDP 성장률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빠르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인도 같은 예를 들면 지금 1인당 GDP가 뭐 한 2,500불대인데 그게 저는 이제 몇 년 안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5년 안에 또 이렇게 5,000불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은 경제로 말하면 좀 젊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조금 뭐 60, 70대, 60대, 70대 뭐 이런 경제고 사실 이제 그런 인도라든지 베트남 경제는 이제 20, 30대 그런 이제 경제라고 보죠. 굉장히 역동적이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꼭 국한될 필요는 없고 자기가 이제 본인이 봐서 뭐 이렇게 괜찮은 시장 뭐 예를 들면 뭐 브라질 시장도 볼 수도 있겠고 뭐 아르헨티나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전 세계를 걸쳐서 이렇게 넓게 보면서 어떤 투자를 하시는 걸 저는 권유드려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그렇게 많다 그러면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분산해서 뭐 하셔도 되고 자기는 이제 좀 다른 데 안 땡긴다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 초보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같은 격언을 일반인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바꿔주세요. 그 부분이 저도 이제 초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듣게 되는 가장 흔한 질문, 지금 뭐 사야 되냐, 그 다음에 뭐 지금 사도 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배워야 될 게 이게 바닷가에 가면 백사장에게 모래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그걸 그냥 한 번에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런 이제 좀 깝깝함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초보자들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흔하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옆에 친구한테 누구한테 듣고 누가 이거 종목을 했더니 뭐 이렇게 수익률이 엄청나다더라, 아니면 그 회사가 뭐 앞으로 이렇게 발전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만 듣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한 번도 그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거나 뭐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거나 뭐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거를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치 그 시험을 칠 때 이제 컨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컨닝을 잘 됐다면 첫 번째는 어떻게 이제 좀 점수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시험을 치게 되면요, 그 결국에 자기 실력이 바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대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오답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오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게 남들한테 이야기를 듣더라도 꼭 자기가 스스로 좀 연구를 해서 스터디를 해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뭐 적어도 최근 5년간 그 기업에서 이제 적자난 건 없는지,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최소한이라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남의 말에 의존해서 하지 말라. 근데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예 남 말을 듣고 투자를 안 합니다. 아예. 그리고 이제 투자 조언을 해주신 분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증권회사에 있었고 또 감사실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많이 추천을 해주지만 제가 해보니까 지금까지 4, 5년간 해보니까 그게 수익이 되는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저한테 안 맞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안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나무말은 배제하고, 제가 스스로 연구해서 하고, 혹시 나무말을 들었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괜찮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만 자기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몰빵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보면 초보 투자자는 이제 자기가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해놓으면 그게 사실은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기가 이제 경험도 짧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가 몰빵을 해놓고 그냥 이렇게 그 다음 할 일은 뭐 기도하는 것밖에는 뭐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 분산해서 하고 시기도 좀 분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가능하면 저는 이제 좀 그런 자기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마음먹으면 좀 이렇게 자산도 조금 나눠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분의 1은 이제 적립식 뭐 펀드라든지 뭐 ETF 이런 걸로 해보고 나머지 한 3분의 1은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동 매매 프로그램 뭐 그런 거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본인이 진짜 해보고 싶은 걸로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제 나눠서 조금 해보시라 몰빵하지 말고 그런 거를 권유드립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ETF가 개별 주식 투자나 일반 펀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인기가 많은 건가요? 네. 굉장히 ETF가 장점이 사실은 많죠. 그러니까 이제 ETF도 이제 뒤에 F가 이제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보따리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투자 자금으로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모아서 사는 건데, 근데 그 장점은 뭐냐면 이제 펀드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종목에 편입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사서 이제 그 보따리에 넣는데 그 보따리에 들어올 수 있으려면 그 회사가 적어도 이제 3년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분석, 이제 그런 분석이 끝난 기업들이 이제 그 보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봐서 이게 썩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배제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고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썩은 과일들을 다 이제 이렇게 걸러내고 이렇게 공안에다가 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2021년에 이렇게 10만 전자 이렇게 간다고 또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한 4년간 그냥 쉬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올라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셨지만, 그래서 그 전에 4년간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무량한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회사인 삼성전자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ETF를 샀다면, 코덱스 200 ETF를 샀다면,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원자력이나 어떤 게 올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기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평균을 이렇게 따라갔었다. 그게 오히려 ETF를 사면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이 훨씬 더 상승률이 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시장에서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지수
관련해서 이렇게 ETF로 가신 분들은 평균은 따라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지수가 뭐 올해 코스피가 이제 69%뭐 70% 오르는 그 와중에도 사실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진 종목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50%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뭘 반증하냐면 시장이 굉장히 좁은 제한된 업종이나 종목으로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그야말로 찬바람이 불어서 별 이렇게 재미도 못 보고 이제 엔터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ETF를 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 만이 아니고 이제 그 업종 그 ETF가 있거든요. 그 업종 ETF는 그래도 이제 이런 그 종합지수로 따라가는 ETF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산 ETF, 뭐 조선 ETF,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업종에 이렇게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이 더 있는 거고 이제 오를 때도 더 이제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업종 이제 ETF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은 고려하셔서 그거를 좀 그냥 하나 업종에다가 몰빵을 하지 마시고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2차전지 뭐 그런 쪽이잖아요. 지금 막 2차전지를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뭐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이게 분산이 된 건가요? 이거는 그냥 2차전지를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분산해서 이제 조선 ETF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방산 ETF도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조금 그것도 좀 나눠서 이렇게 하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가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잘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꼭지를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조금 이제 지수 ETF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심하고 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 그렇게 막 자극적이거나 뭐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지수 ETF도 하고 이렇게 조금 분산해서 하실 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인덱스 ETF와 특정 테마, 예를 들어 2차전지 AI에 집중하는 테마, ETF 중 초보자에게 더 적합한 상품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예. 아까 이제 전에 질문에 제가 조금 일부는 좀 이게 답변이 이게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큰 게 이제 종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ETF일 거고, 그 다음에 지수 ETF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적절하게 이렇게 좀 분산해서 뭐 3분할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지수 ETF, 그 다음에 이제 업종 ETF,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개별 종목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좌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지수는 너무 지루하고 이거 못하겠다. 난 성격상 그냥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걸 좀 원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단타 매매가 자기가 소질이 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조금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려도 되실 거고 뭐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평소에 이렇게 업무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좀 지수 쪽으로 이렇게 좀 하시다가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근데 뭐 어떤 게 좋을 거냐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ETF는 아마 평균은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소외되지는 않는다. 본인이 이제 탑을 그 최고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평균은 따라갈 거고 사실은 그게 이제 재밌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그 우리가 뱅가드라고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펀드 매니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수 뭐 우리로 말하면 ETF죠. ETF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한 20년간 그것도 비교를 한 거예요. 뭐 1, 2년 정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80%의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그 펀드들이 액티브로 운영하는 그 펀드들이 이 지수를 못 따라갔거든요. 아니 그게 이제 그 뱅가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컨셉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게 차라리 그냥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그냥 지수로 쫓아가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게 그냥
자기가 직접 뭐 운영하는 그런 그 펀드 매니저보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가 그 펀드 매니저보다 실력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나요? 자기가 그거는 또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에 그 자체가 이렇게 지수 ETF 투자가 그게 이제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분명한 거는. 그리고 이제 그 워런 버핏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만약에 자기 가족들한테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떤 거에 투자를 할 거냐 그랬더니 뭐 S&P 500에 그냥 이렇게 묻어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사람들 그 수많은 정말 그 이렇게 투자 경험이 있는데 그걸 몰랐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 ETF가 굉장히 그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지수 ETF를 추천을 해주시는 건데 특정 테마의 ETF는 좀 뭐랄까 초보자가 하기에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테마의 ETF를 AI 테마인지 2차전지 테마인지 이거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좀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1천조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니고 바이코리아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을 이제 사자인데 한국 시장을 살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걔를 사지 않고서는 그게 지수를 추정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요즘 이제 워낙 AI 쪽에 이제 열풍이 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이렇게 매입을 하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국방과 기술원에 근무한다. 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방산 ETF를 좀 더 넣을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이제 그런 뭐 아는 사람이 뭐 또는 어떻게 해서 이제 조선업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럼 조선에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비율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20%냐 뭐 30%냐 이렇게 조정을 하라는 얘기지 그걸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은 뭐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뭐 HD 현대조선을 그냥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업종 ETF가 훨씬 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전적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제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 어쨌든 이제 본인이 더 잘 알면 그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된다. 대신에 이제 본인이 이건 정말 너무 난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지수 쪽을 좀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 ETF, 그다음 종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세금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며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투자 수익률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워런 버핏이 지금 이제 수백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만으로 해서 60세 그 이후에 그 형성된 재산이 95%란 얘기예요. 물론 이제 만 60세 이전에 재산이 작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60세 이후부터 이제 복리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RP라든지 퇴직연금 그것도 기간을 길게 잡고 그게 이제 복리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쨌든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이렇게 이렇게 재산을 불려야 그게 이제 나중에 복리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정말로 그 불가사의하게 이렇게 재산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한 2%?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은퇴했을 때 그 자기 자산이 이제 뭐 예를 들어 7억이 있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그 매달 이제 생활비를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번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4%로 이렇게 자산을 불릴 때하고 그다음에 6%로 불릴 때하고 그게 얼마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걸 계산을 해보면요, 한 2% 정도의 그 차이는 실제로 그 원금에서는 한 5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11억에서 이렇게 4%로 굴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7억을 가지고 6%를 굴리는 거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자산 수익률의 1% 차이가 그게 엄청난 크기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금융 지식이 정말로 이거는 돈이 되는 어떤 그 지식이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코 1%가 작지 않고 그게 만약에 이제 누적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엄청난 이게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연평균 수익률이 20.9%가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정말 그것도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정말로 그 전설적인 어떤 수익률이 그게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봤을 때 20%면 그냥 주식시장에서 웬만큼 좀 잘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40년, 60년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한 번도 후퇴하지 않고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중간에 이렇게 이제 후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20년을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한 번도 자기가 이제 마이너스 되지 않고 그냥 쭉 갔을 때 그 금액하고 뭐 중간에 10년 차에 이제 마이너스 10% 될 때하고 그 만기 됐을 때 이렇게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약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 이제 자세한 데이터는 저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기 재산을 IRP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복리 계산할 때 어쨌든 그 부분이 세금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이제 재투자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연 효과라 그러는데 세금이 이제 다시 원금에 포함돼서 이렇게 돌리는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만기에 가서 이제 저율의 어떤 세금을 떼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좀 일찍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세금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이제 단 1%, 2%의 그 수익률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9번째 질문, 8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부동산 말고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투자 기회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저는 큰 그 대변화가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산 시장에 이제 대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뭐 사실 부동산 뭐 그게 이제 불패 신화였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서울에 뭐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답이었고 지금도 대부분 분들이 생각이 이제 그러실 거예요. 이게 부동산이 오히려 이렇게 자산 불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오히려 이제 주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 내지는 도박 뭐 이런 거하고 연관 관련화가 아마 가장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토양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주식 가격이 오르면 또는 이제 배당을 하면 대주주한테는 사실 별 이득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괜히 주식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만 더 늘어나고 증여세만 더 늘어나고 배당을 해주면 오히려 세금만 자기가 이제 50%를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사실은 대주주의 어떤 이해와 그다음에 이제 일반 소액주주의 어떤 이해가 사실은 같지 않았던 거죠. 같은 방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특별하게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배당을 할 이유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뭐 서학개미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뭐 적극적으로 어떤 주주 배당뿐만 아니고 뭐 자사주 소각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계속 주주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낙후돼 있고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떠서 요즘에는 이제 수사가 되고 있지만 뭐 도이치모터스 그런 그 아주 악질적인 어떤 그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거가 같이 연루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완전히 180도 바꿔서 사법 개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뭐 분리과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속세 증여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고 제가 봐서는 이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환 시장을 이제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외환 시장이 개방이 되면 아마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데 아무런 이제 장애 요소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선진국 지수에 또 편입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수백조 수천조의 돈이 이제 더 한국으로 이렇게 밀려올 수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그것까지 보고 있으라고 해요. 그게 내년 이제 6월에 어느 정도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가 4천이기 때문에 고점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엊그제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나온 이야기로는 뭐 9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9천 포인트, 만 포인트도 그게 이제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빨리 팔고 이런 강한 상승장에서는 빨리 내리면 안 된다 시장에서. 예, 그거를 정말 지그시 엉덩이를 붙이고 이렇게 길게 갖고 가야 충분하게 이렇게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빨리 이렇게 예단을 하고 예측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이렇게 내리시고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꼭지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점이 뭐 4,000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4,000포인트에 한 10%도 빠진 그 지수 때문에는 한 3,6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436이니까. 그러면 3,600포인트 그걸 깨고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멍청한 짓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윗방향을 계속 살려놨기 때문에 이 5,000포인트가 되면 그게 얼마겠어요? 4,500포인트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윗방향을 살려놓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서버 그 자동 매매라고 그런 거를 활용하시면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이쪽으로 주시면 아니면 또 다른 영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홉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가장 흔한 실수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시오. 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몰빵 투자자와 단기 매매. 네. 저는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을 권유한 친구 또는 뭐 이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다른 뭐 어떤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그 사람이 이 주식 좋다고 추천해서 샀는데 이거 빠졌다. 저놈 믿을 만한 놈이 못 된다. 저거 사기꾼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그분이 조금 근본적인 어떤 학습이 좀 덜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 어떤 계산과 책임 하에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그거를 이제 상대방에 의존해서 아까 같이 이제 시험에서 컨닝을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결국에 이제 바닥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실 거를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저는 이제 투자 자체를 그 루저스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테니스 게임을 비유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테니스를 아주 잘 치는 사람들, 프로 선수들은 자기가 이제 공격을 해서 승점을 따서 이제 우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뭐 골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기가 실수를 적게 하면 일단은 이제 그 최고 자기 성적에 이제 가까워진다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그와 더불어 말씀드리는 게 꼭 투자 일지를 꼭 쓰실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결과뿐만 아니고 이제 매수할 때도 이 주식을 왜 샀으며 또 이 시장 분위기는 어땠고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보유할 것이다 하는 걸 이렇게 한 줄이라도 써 놓으시면은 다음에 이제 투자하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처럼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런 부분도 어떤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놓으면 본인이 이제 쭉 그렇게 데이터가 쌓이면서 나름대로 그게 이제 자기 어떤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매매 한 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계속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투자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하죠. 공부를 했으면 이제 투자를 하고 실행을 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하고 그 방향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항상 바둑에서도 복기를 두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일지를 써서 본인이 이제 오늘 이번 매매에는 어떤 게 좀 부족했구나, 아쉬웠구나, 그걸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다시 이제 다음에 투자할 때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 그래야 이제 발전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으면 그게 10년 투자하든 20년 투자하든 그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그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뭐 3년, 5년 이렇게 투자했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거는 다시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이제 늘 하여튼 그 투자일지 이거는 이 하나에 1,000원밖에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자체를 어려운 건 알아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권유를 해보니까 100명 권유하면 한두 사람 쓰실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건 아는데, 그러니까 꼭 이 형태가 아니셔도 됩니다. 자기가 이제 뭐 컴퓨터에다가 그 엑셀에다가 정리하셔도 되고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자기 어떤 투자 일지를 써보시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금 막 투자 시작하려는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뭐 투자자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보고 깨달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갖고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면 자기를 상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1,500만 원씩 주고 이제 블룸버그 그 단말기도 이렇게 들을 거고요.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증권사 또는 뭐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또
리포트도 받을 거고 브리핑도 받을 거고 뭐 수많은 정보를 이렇게 받게 될 겁니다. 본인은 뭘 갖고 있나요? 결국엔 자기가 군대를 비하면 소총 한 자루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대방이 지금 공중 경보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뭐 야포, 뭐 탱크, 뭐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자체를 망각하고 이게 뭐 초심자 행위라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성공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자기가 있는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100번 싸워서 100번 위태롭지 않다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위태롭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단돈 0.1%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이게 계속 자기가 수익을 내고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누적적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이제 탄력이 붙거든요. 근데 자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5년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뭔가 반성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뭐 자기 그러니까 부모님, 자기 형제들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믿지 마세요. 어떻게 그게 그 사람이 악의가 아니고 선의로 해준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꼭 자기가 이렇게 검증을 하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꼭 하시라.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뭐 유튜브에 나온 유명인을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봐서는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요. 그거는 자기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그 점을 말씀드리고 모든 거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낙관적으로 바라보되 좀 이렇게 의심을 해봐라. 어떤 이야기도 자기가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화면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먼 길을 이렇게 고생을 해준 저희 이제 이렇게 조카도 참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조금은 게을러서 이렇게 조금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죄송한 마음이고요. 늘 저는 이제 같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또 이번처럼 이런 좋은 기회에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이제 노후 또 이제 좋은 행복한 그런 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